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서러움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별것 아니었던 일들도 점점 마음에 걸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나 사회도 묘묘하게 달라집니다. 그 서러움의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이루는 심리학적인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에피소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가치에 따라 유지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자기 확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아 개념을 타인이 확인해 주길 원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소위 잘 나가거나 중심 인물이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덜 받게 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권력을 잡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남긴 우리나라 총리가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종필 전 총리의 말씀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의견을 구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발길을 뚝 끊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이들마저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정년 퇴직 후에 점점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걸 느낄 때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관심 주기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줘야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 친구,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입니다. 젊은 세대와 얘기하려면 그들의 관심사를 조금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트렌드를 가볍게 알고 있으면 대화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이 굳이 기울어가는 황혼의 정서를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은이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챙겨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소통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족 단톡방에 짧게라도 댓글을 달거나 SNS에 사진을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애정을 주고받아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그냥 쉬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병도 큰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죠.
문제는 병원에 가면 갈수록 의사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나이가 드셨으니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 10년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질병을 인식할 때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의 효과를 바탕으로 행동한다고 봐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이 점점 더 취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화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나이를 먹었다는 자체가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병원 방문이 잦아지면서 나는 늙었다는 인식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 병원에 의존하는 심리가 줄어듭니다.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커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도 연령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받는 일도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떠한 노인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나이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는 치료를 포기했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증상이라도 30대가 병원에 가면 MRI나 CT부터 찍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방을 생활화하기입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려면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이 나를 치료하고 낫게 하는 곳이 아니라 점검하는 장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병원을 가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정기 점검처럼 내 몸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는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사들에게 그냥 참고 살아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병원에 갈 때는 궁금한 점을 메모해두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바보도 없는 겁니다. 건강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면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 가족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병원도 함께 다니면 부담이 덜해집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꾸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면 운전이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운전은 자유와 이동성을 상징하는데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해서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운전면허를 내려놓으면 이동이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행동 반경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20대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등 신체 변화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2017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라며 서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전차를 무임으로 탈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일종의 사회적 배려 제도인데요. 저는 이 제도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이 어려워지는 것을 극복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대중교통 활용법을 익히는 겁니다. 운전을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버스나 지하철, 택시, 앱 사용법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통카드 앱이나 모바일 호출 서비스도 있으니 미리미리 익혀두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동네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만들기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동할 일이 생기면 서로 태워주거나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운전을 오래 하려면 신체 관리는 필수입니다. 반응 속도, 시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더 오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는 운동이나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섭취 같은 것 말입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동할 일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두면 일말의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심리운동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운전과 같은 정교한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봐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율성을 강하게 원하는 동물입니다. 운전은 이동의 자유를 뜻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통제권을 잃었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운전을 포기하는 것이 곧 자율성 상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대체 이동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움직여야 됩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게 되면 가족 행사에서 점점 조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행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조연이 되고 어느 순간에는 그저 배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가족들에게 점점 덜 중요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한 80대 할머니가 손주의 돌잔치에 갔는데 손주와 부모, 젊은 친척들은 활기차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행사 내내 한쪽에 앉아 있다가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것이지만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서 중심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거의 잊혀져 가는 걸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한갑이나 칠순 이러한 행사를 잘 갖질 않습니다. 그러나 90세 100세가 돼서 사리분별을 잘 못할 정도가 됐을 때 잔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년기에 들어서면 통합성과 절망의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조연이 되는 경험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절망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그룹 내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 내에서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부속 존재로 밀려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점잔을 빼지 말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사진을 찍어주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등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조연이 아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행사나 어떤 모임에서 내가 조연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첫째는 소극적으로 되지 말기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쪽에 앉아있기만 하면 정말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걸고 경험담을 나눈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역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요리 하나라도 맡아서 하거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념일을 직접 챙기기입니다. 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잊혀지는 게 싫다면 먼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같이 식사할지를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결국에는 내가 가장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디지털 소외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뱅킹이나 키오스크 같은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고령층이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어느 날 70대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려고 했는데 직원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몰라서 결국 그냥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지 부담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데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인지하는데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1952년에 발표된 학습 이론도 있습니다. 학습은 기존 경험과 연결될 때만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기술은 기존 경험과의 연결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익히기가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어려울 때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씩 차근차근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기술을 한꺼번에 배우려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AI 기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검색하기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익히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사용함으로써 익숙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세대에게 배우기입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배우게 되면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강의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소외가 심해지면 결국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기술을 익히면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세상과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기술은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늙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롭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어느 순간 자신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많은 동료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던 인물이었지만 말년에는 거의 외톨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80대 어르신이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가 이제 남은 친구가 별로 없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요. 예전에는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이제는 자신만 남았다는 게 너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동시대를 살던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끝도 밑도 없는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이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면 관계의 상실이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또한 1969년에 발표된 애착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 심리적 애착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떠나면서 새로운 애착 대상이 없으면 정서적 불안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관계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존 친구들이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호회나 종교활동, 취미 모임 같은 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기입니다. 괴롭겠지만 오래된 친구와의 사진이나 기록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추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사함이 생기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연락하기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받고 싶지만 표현할 방법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을 받는 방법도 많았고 표현하는 방법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배우자나 가족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권위의식만 증가되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멋쩍어 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기를 내서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할아버지 손 잡아볼래? 라고 했는데 손녀가 말하길 할아버지 손은 주름이 많아서 싫어 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지, 이제는 나도 사랑받을 시기가 지난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강하게 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면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정 표현 억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지면 사랑받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 표현하기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두 번째는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활용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작은 선물이나 짧은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나이 든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문자나 카톡으로 진부한 교훈적인 얘기들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가 깊어지고 서러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면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느낌으로, 몸짓으로 상대방이 알아줄 것이라 하는 것은 소설 속의 판타지일 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핵심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더 소외되고 더 서러워지니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우고 먼저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서러움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소외가 아닌 새로운 적응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